안녕하세요. 여행과 인문학 스페인 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었죠. 스페인 도시들도 구경했었는데요.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기인데요. 남미를 정복하고 이 태양에 지지 않은 나라, 이 최강국 스페인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마지막 이슬람 지역이었던 그라나다 기억나시죠? 그라나다를 함락시키고 레콩키스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모든 종교를 통일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기독교 순혈주의를 내세우며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전부터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 집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추방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스페인에 남아있으려면 종교를 개종해야 됐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도망간 사람들 어디로 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이 남쪽에 이 아프리카랑 붙어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북부 아프리카 이 알제 쪽으로 가서 대부분 또 해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쪽은 해적이 유명합니다. 이때부터 스페인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대학살을 감행합니다. 당시 스페인을 로마의 칼, 이단자의 망치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끔찍한 종교 재판소 때문입니다. 당시 세비야에서만 1481년경부터 1524년까지 대략 4,000명 이상이 종교 재판에 끌려갔고 1,000명 이상이 화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검문했어요. 집으로 들어 닥쳐서 니네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단의 증거가 있으면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종교 재판에 변호사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끌려가면 정말 그 고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은 로마 교황청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683년 마드리드 이단 신문에 관한 그림입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개종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잡혀가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자비하게 처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시기에도 종교 재판이 수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르반테스 가족이 개종한 유대인 집안이죠. 개종한 유대인 집안은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서 가족들이 마차 한 대 타고 집시들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종교 검사가 있습니다. 이 종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단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잡혀갔는데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슬람은 원래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결하다고 여겨서 돼지고기를 금하는데 종교 검사를 하니까 돼지고기를 먹는지 제대로 돼지고기를 먹는 거 보면 얘 개종했구나. 안 먹으면 너 이단자야. 이렇게 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모두가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일부러 개종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 음식을 먹었는데요. 이때 먹었던 음식이 돈키호테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름이 고뇌와 슬픔입니다. 이 돼지고기 요리 이름이 고뇌와 슬픔의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가시면 꼭 드셔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교도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울면서 먹어야 했던 음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원래 스페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다 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 무식의 농부들이 갑자기 이제 장관을 하고 갑자기 일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 약사,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이거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일이었고요. 월급도 박봉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한 일은 세금 징수원 같은 일을 했는데요. 세르반테스도 나중에 세금 징수원을 합니다. 세금 징수원, 지금 세무공무원,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러 집집마다 다니면서 뺏어오는 일이 바로 세금 징수원 일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당시의 스페인 신대륙도 발견하고 그리고 항로도 개발해서 무역도 활발히 하고 최고 전성기인데요. 그런데 16세기 말 4차례나 국가적 파산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많던 금은 보화는 다 어디 가고 어떻게 나라가 파산을 선고한단 말입니까? 당시 왕과 귀족들은 사치가 심했고요. 매간매직 부패 이런 거 있었고요. 상인들은 돈 벌어서 교육 안 하고 땅,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졌고 일반 사람들은 농사를 노동 짓는 거를 경시해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졌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은 돈이죠.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파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두 전쟁은 레판토 해전과 영국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네덜란드도 정복하고 뭐 스페인이 여기저기 진짜 남미도 정복하고 정말 돈을 많이 들였지만 그래도 두 전쟁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반테스가 2개 다 참가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1571년에 일어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함대, 이슬람과 그 다음에 신성동맹국은 여기에 이제 스페인,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 공화국,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모인 팀이 한 팀이 돼서 레판토 해협에서 싸우는데요. 이 레판토 해협은 굉장히 좁은 그리스의 해협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전투고 세계대전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판토 해전 어딘지 한번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의 한가운데 있고요. 굉장히 좁은 해협이에요. 제가 좀 말하자면 한강보다 조금 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지금 배들이 몇백 척이 한꺼번에 붙어서 싸우는 그런 곳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파르타가 있던 곳이고 오른쪽 아래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관광지 산토리니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10월 7일 단 하루에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전쟁하면서 이렇게 빨리 끝난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당시 이 전쟁에 나갔던 배들이 바로 대부분 갤리선입니다. 갤리선은 노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배 안에는 노잡이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있어서 열심히 안에서 노를 젓고 있고요. 신성 동맹군 같은 경우에는 갤리선이 200척,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250척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신성 동맹국이 이깁니다. 아니 배가 오스만보다 더 적은데 어떻게 이깁니까? 배로 보자면 오스만 투르크가 앞섭니다. 그런데 대포에서 차이가 났어요. 신성 동맹국 대포 크기는 작지만 앞쪽에 5개를 배치했고요. 오스만 투르크 대포는 크기가 엄청 커요. 한번 쏘면 식을 때까지 반나절 기다려야 돼요. 이거 일회용입니다.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신성 동맹군에서 준비한 또 하나의 최초 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레아스라고 하는 갤리선보다 2배 크기의 배. 이 배에는 대포를 아까는 한 배에 5개 정도 배치를 하고 앞쪽에 배치했는데요. 이 갈레아스라고 하는 배는 갤리선보다 2배도 큰데 대포 같은 경우에는 3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6척만 있었지만 앞쪽에서 기선 제압할 때 좋았고요. 돌아가면서 쐈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이 30문을 다 쏜 거예요.
근데 저쪽 배, 이쪽 배의 갤리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5개 내지 3개 정도밖에 대포를 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갈레아스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죠. 앞쪽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해협이 되게 좁으니까 배들끼리 부딪혀서 이제 백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무기가 달랐어요. 오스만 투르크의 주 무기는 활과 칼이었습니다. 신성 동맹군은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신성 동맹국은 이렇게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이 전투를 이깁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과 졌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김으로 해서 정말 바티칸 교황청 난리가 나죠. 축제가 됐죠. 지금도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인데요. 이 바티칸에 가면 황금으로 도배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거의 레판토 해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레판토 해전에 아까 세르반테스가 제가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세르반테스는 왼팔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별명이 레판토 해전의 외팔이입니다. 사람들이 외팔이라고 세르반테스를 놀리기도 했는데요. 본인은 이 해전을 전에 없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투인 스페인과 영국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펠리페 2세가 통치하였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이 지금 막 즉위하였고 영국은 당시 정말 유럽의 시골 섬나라 정도였던 국력이 없는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페인은 남미도 정복했고요. 유럽의 상당 부분도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봤을 때 영국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정말 이 작은 나라 영국하고 한번 붙는다? 펠리페 2세는 정말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전쟁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기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은 이제부터 태양해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으로 갈 텐데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헨리 8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죠. 헨리 8세 이전에 영국은 어땠냐? 프랑스와 백년 전쟁 치르다 졌죠. 마지막에 잔다르크 나타나는 바람에 영국 집니다. 내부 전쟁으로 장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붉은 장미, 흰 장미, 요크샤와 랭카스터 가문이 서로 맞붙어 싸우다가 결국 정말 이게 너무 오래 싸우니까 두 가문이 결국 정략 결혼하고 화해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헨리 8세 매우 남성적입니다. 막 화려한 어깨뽕이 장난 아니죠. 학구적이고 놀기도 좋아했어요. 사냥, 마상 경기 이런 것도 잘했고 외국어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다운 왕 같은 이런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에게는 큰 전쟁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없었지만 부인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집안 싸움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 싸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왜 이것 때문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야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라곤의 캐서린입니다. 아니 아라곤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사람 스페인 출신이구나. 아라곤 출신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라곤의 캐서린은 사실 헨리 8세와 결혼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헨리 8세의 형과 결혼했습니다. 헨리 8세의 형인 아솔투트와 정략 결혼했죠. 아니 왜 스페인과 정략 결혼합니까? 그렇죠. 영국은 이제 힘을 좀 길러서 다른 나라와 싸우지 않고 좀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국가 스페인, 여기서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면 영국은 안전하겠지.
이렇게 해서 형 아서 튜터와 결혼시킵니다. 이 영국과 스페인이 손을 잡은 거죠. 결혼할 당시에 헨리 8세는 10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형이 결혼하고 다음 해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는 아니 이렇게 캐서린을 보내버리면 우리 스페인과 동맹관계 이거 어떻게 깨지면 어떡해?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성년자인 헨리 8세와 약혼을 시키고 결혼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캐서린에게 서약을 하나 하라고 했어요. 무슨 서약이냐면 정식적인 그런 초야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처녀성을 잃지 않았고 그러니 나는 처녀니 결혼해도 된다라는 서약을 하고 바로 헨리 8세와 결혼한 거죠. 이 교회에 맹세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 결혼식 당시 헨리 8세가 17세였고요. 캐서린은 6살 연상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8살에 즉위하게 됩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어쨌든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딸만 낳는 거예요. 한 명 낳았어요. 메리 낳았어요. 근데 헨리 8세는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죠?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아들들을 좀 많이 낳아가지고 좀 영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펼치고 있었는데 캐서린이 딸만 하나 낳았어요. 첫째 딸 이 메리 엄청 처음에 예뻐했어요. 그런데 헨리 8세 아까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약간 좀 바람둥이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요. 바람둥이에요. 완전 여자들 진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했어요. 근데 이 메리가 누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는 여왕이 됩니다. 메리 여왕이 됩니다. 바람이 났는데 누구랑 났냐? 바로 캐서린의 시녀, 자기 부인의 시녀였던 앤블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앤블린은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똑똑했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녀라고 하면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당시에 시녀는 좀 있는 집 자제들이 이 왕들과 왕비와 다 같이 이렇게 지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엠블리는 다른 여자도 헨리 8세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엠블리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게 뭐냐? 헨리 8세의 마음을 정말 줄다리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선언을 한 거죠. 헨리 8세는 아니 지금 내가 결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헨리 8세가 생각한 방법은 나의 혼인은 무효다. 아니 나는 형수하고 결혼한 거잖아. 형수와 결혼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미 캐서린은 나와 결혼했을 때 순결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수와 결혼하면 이게 나라가 진짜 이런 또 미신이 있었어. 안 좋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청에게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혼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 결혼 무효해줘. 이렇게 한 거죠. 교황청은 어땠을까요? 당시 캐서린 집안이 어느 나라 집안입니까? 스페인 집안입니다.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로마 카톨릭을 지지해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교황청이 아니 스페인 캐서린 이거 결혼 무효해주면 스페인과의 관계도 진짜 지금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헨리 8세가 선택한 방법은 이혼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나 이제부터 안 믿어. 우리 영국만의 종교를 만들겠어. 네, 영국 국교회를 설립합니다. 이혼하려고 종교까지 바꾼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이혼 사유,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캐서린은 쫓아내고 그러면 공주 메리는 어떻게 되나요? 메리는 아니 쫓아내고 이혼했고 그리고 이거 우리 결혼 무효기 때문에 너는 공주가 아니야. 서출. 신분을 격화시켜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태어났을 때 시녀로 일하게 합니다.
네, 메리가 엄청나게 엘리자베스를 싫어했을 것 같죠. 드디어 헨리 8세는 엠블린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녀가 바로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 캐서린 쫓아낼 때 뭐라고 했죠?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근데 엠블린 그 뒤로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계속 유산되고 사산되고 딸 엘리자베스만 낳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헨리 8세는 또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엠블린을 사형시키는데요. 이유는 오빠와 다른 남자들과 너 간통해서 네가 임신했기 때문에 계속 유산되고 사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차명해야 되겠다. 딸만 낳았다. 이 이유로 엠블린은 런던 타워에 투옥되고 참수형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리처럼 역시 서출로 신분이 격화되고 궁에서 쫓겨납니다.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어렵게 되냐면 궁에서 쫓겨나서 옷도 없어서 시녀가 궁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발 먹을 것과 옷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엠블린, 어머니 엠블린은 이 결혼 생활이 3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 책으로도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천일의 앤이라고 해서 정말 영원한 사랑일 것 같았던 헨리 8세와 엠블린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네, 세 번째 여성은 제인 시모어인데요. 그녀는 바로 또 엠블린을 모시던 시녀였습니다. 도대체 헨리 8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런데 제인 시모어는 원래부터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고요. 출산 후유증으로 아들 낳고 2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세 번째 부인도 이렇게 또 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독일 공작의 딸인 클레베 앤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가보지는 못하고 아까 헨리 8세를 그려줬던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한스 홀바인이라고. 이 한스 홀바인을 보냅니다. 독일에 가서 클레베 앤 좀 그려와봐. 어떤지 좀 보겠어. 라고 했는데 한스 홀바인이 클레베 앤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에다 너무 뽀샵을 한 거예요. 너무 과장하게 뽀샵을 해서 헨리 8세는 그 그림만 보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신방도 치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사진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6개월 만에 이혼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베 앤 같은 경우에는 왕의 누이라는 호칭을 얻고 영국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 만족한 생활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섯 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인데요. 캐서린 하워드는 바로 엘리자베스 어머니 엠블린과 사촌관계입니다. 클레베 앤 왕비의 시중을 들다 또 시종이었어요. 그러다 또 간택이 되죠. 당시 캐서린의 나이는 19살이었고 헨리 8세는 47세였습니다. 어린 신부인 캐서린은 정말 왕한테 실증을 금방 느꼈겠죠. 게다가 여기도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싫었을 거고 그래서 정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죠. 그래서 캐서린 하워드는 결혼 2년 만에 간통죄로 참수당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헨리 8세는 공포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집착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인입니다. 캐서린 파. 이분은 이제 결혼 경력도 있었고 남편이 아직 있었어요. 팩트 체크하면 정말 남편이 살아 있었는데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대신 캐서린 파가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까지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완전 서출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위 계승자로 남편을 설득해서 그래도 당신 자식들 아닙니까? 왕위 계승자를 올려놓읍시다. 에드워드도 있지만 해주세요 해서 네, 왕위 계승자로 올라갑니다. 1순위는 에드워드, 그 다음에 2순위가 메리, 그리고 3순위가 엘리자베스가 되겠습니다. 말년의 헨리 8세, 정말 몸집이 엄청 커지고요. 종기,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에 종기로 죽은 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종기와 통풍으로 55세에 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헨리 8세가 죽자 1순위 누굽니까? 에드워드 6세가 있죠. 에드워드 6세에 즉위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6세 몇 살? 네, 9살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병약해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린애의 그림으로만 남아있습니다. 6년 만에 병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왕의 계승자 누구입니까? 메리 1세죠. 메리 1세는 엄마가 어디죠? 얘 집안이 어디죠? 아라곤의 캐서린이기 때문에 스페인은 종교가 뭐죠? 네,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 메리가 여왕이 되면 어떤 피바람이 불지 예상이 되시나요? 이곳은 지금 헨리 8세 때문에 종교가 영국 국교회고 메리의 집안은 저쪽 집안은 로마 카톨릭인데 메리가 이제 여왕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신교도들을 못 믿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꾸겠죠. 게다가 메리의 엄마 캐서린 끝까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말년에 쓸쓸하게 혼자서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메리의 분노는 정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게다가 천덕꾸러기로 자랐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핀 여자, 바로 엠블린이 낳은 엘리자베스 정말 미웠겠죠. 근데 그 엘리자베스의 시녀로 가서 온갖 서름을 다 받고 자란 메리입니다. 이제 이 메리가 여왕이 된 거죠. 메리가 한 첫 번째 한 일은 우선 영국 국교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신교도인들 막 영국 국교에 믿던 사람들이 막 반대합니다. 말도 안 돼. 종교 바꾸면 안 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메리가 한 일은 다 화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은 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대학생이니까 술집에 가실 경우가 있다면 칵테일 중에 이름 중에 블러디 메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아직 못 먹었지만 아마도 이 술은 매우 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리는 여왕이 됐을 때 나이가 38살이었어요. 근데 결혼 안 했습니다. 노처녀였습니다. 아니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고 공주고 38 될 때까지 결혼을 안 시켰다? 아니 이 메리를 왜 결혼을 이렇게 안 시켰을까요? 네, 주변에서 반대로 못했습니다. 메리가 결혼하면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이 로마 카톨릭으로 바뀔까 봐 많은 신하들이 종교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메리가 드디어 신랑감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스페인의 펠리페 2세입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하는데 둘은 이종사촌간입니다. 당시 메리는 몇 살이냐면 38살. 펠리페는 굉장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생겼습니다. 미남이고요. 27살 꽃미남 연하남입니다. 이 결혼 펠리페 2세 그렇게 탐탁해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펠리페는 정말 야심찬 남자였는데요. 영국을 먹겠다. 메리와 결혼해서 영국을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영국을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 메리가 결혼하겠다고 밝히자 국민들은 막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스페인에 가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 와서는 대신 서명을 합니다. 펠리페 2세, 너 우리나라에 메리와 결혼을 하더라도 메리가 만약에 죽거나 하면 여기 영국의 왕이 아무런 영향력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사인에 서명해라. 이렇게 서명을 해서 펠리페 2세는 서명을 하고 결혼합니다.
펠리페 2세는 잘생기긴 했지만 자상한 남편 절대 아니야. 게다가 워커홀릭이에요. 너무 일만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던 메리를 보살펴 줄 정도로 그런 자상한 남편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영국을 손에 넣으려는 야심 하나로 결혼을 감행했는데요. 메리가 아들을 낳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겠죠. 근데 메리가 임신을 합니다. 체중도 늘고 생리도 안 하고 몸 상태도 불안정해서 10달 동안 배가 점점 불러오고 펠리페 2세 엄청 좋아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아들 낳아서 나도 이제 영국은 그냥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상상 임신이었어. 이때 생리도 안 하고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메리가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상상 임신으로 드러나고 펠리페 2세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쨌든 메리는 몸을 추스리고 남편이 있는 스페인으로 가서 한 번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임신 징후가 나타납니다. 만삭이 됐 출산일이 되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상상 임신이었어요. 메리는 이번에도 상상 임신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것은 메리는 이미 폐경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서 임신이라 착각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난소암으로 죽게 됩니다. 바로 이제 너무나 지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왕위 계승, 아까 펠리페 2세는 절대로 메리가 사망 시에 어떠한 왕위 계승에 하지 않겠다고 영향력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위 계승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25살이에요. 25살의 여왕으로 등극해 45년 동안 영국을 세계적인 이제 나라로 만드는 기틀을 만든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다시 뭘로 가야죠? 영국 국교회, 아버지가 만든 영국 국교회로 종교를 바꾸고요. 그런데 정말 이 와중에 형부 펠리페 2세죠. 아까 스페인 메리의 남편이었던 펠리페 2세가 영국을 또 먹고 싶어서 이번에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부가 아니 어떻게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할 수 있습니까? 엘리자베스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냥 돌려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결혼했다.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냥 다른 이유도 아니야.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펠리페 2세 어떨 것 같습니까? 스페인 자존심이 완전 상하죠. 이게 말이 돼? 저 조만한 나라가 지금 내가 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인 스페인 왕이 어떻게 엘리자베스 저 섬나라 시골 섬나라의 여왕한테 거절을 받을 수가 있냐. 전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혼 거절은 바로 전쟁의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영국 해적들이 난리였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원으로 해적들은 남미에서 스페인이 가지고 오는 금들 중간에 약탈해가는 이런 해적들이 영국 해적들이 나왔죠. 여러분 보물섬이나 캐리비안의 해적 바로 다 이 영국 해적들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스페인의 전쟁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그 유명한 무적함대 아르마다호를 완성합니다. 이 배는요 127척이고요. 이 무적함대로 많은 병사를 실어서 영국으로 태우고 가서 싸울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의 병사를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스페인에서는 안 좋은 기운이 감도는데요. 출항 며칠 전에 총사령관 시도니아 백작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총사령관이면 지금 이 127척 장난입니까? 어마무시한 병력들을 지금 이걸 지도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펠리페 2세는 우리의 사령관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이 이겼기 때문에 너무 자만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배들은 작았어요. 소형 선박이었고 한 80척 정도 됐습니다. 병사도 많지 않았어요. 8,000명. 다 끌어모아 8,000명이었어요. 전쟁 경험도 이 여왕은 아무것도 없고 국력도 굉장히 약했죠. 그런 엘리자베스 정말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사실 엘리자베스가 만약에 펠리페 2세와 결혼해서 또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그 일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해적들에게 자기 국민으로 인정하면서 네가 바다는 네가 잘 아니까 네가 사령관을 해라. 그래서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도적들이나 해서 나라, 국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영국 국민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배는 작았지만 정말 기동성이 뛰어났죠. 일당 100 수군입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자체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원거리 포격을 가능하도록 대포를 개조했죠. 네, 누가 승리했을 것 같습니까? 예상하신 대로 영국이 승리합니다. 게다가 하늘도 영국 편이었죠.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와서 제대로 스페인군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가 박살이 납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 사이로 스페인군이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정말 물살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스페인은 잔잔한 지중해에서 해상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싸움을 제대로 실전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도 스페인 땅이었는데 네덜란드가 영국 위쪽으로 돌아서 스페인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협공을 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무적 함대가 참패합니다. 스페인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스페인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게다가 해상 무역권, 그동안 이 미국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무역권 이거를 영국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큰 전쟁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레판토 해전과 영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까 레판토 해전에서는 실제로 참전했고요. 영국과 해전에서 세르반테스는 군인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군수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원으로 참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르반테스 이야기편에서 좀 더 세르반테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